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6강 우리 교재 129페이지입니다. 제4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직업정보론서는. 자, 제4장에서는 직업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고용과 관련된 용어들 쪽에서 조금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절이 직업정보의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정보를 처음에 이제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업정보를 알려주는 기관이겠죠. 생산해주는 기관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그래서 직업정보 관리는 첫 번째가 수집이겠죠. 예,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가 분석 작업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가공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시 작업하는 걸 가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체계화 시킵니다. 예, 뭐 직업 사전이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혹은 뭐 직업 전망, 잡맵 이런 걸 할 때는 각 구성 요소들이 있고 구성 요소에 맞춰서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축적을 시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이게 축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평가를 거쳐서 이 직업 정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수집 과정에서 반영을 해줘서 다음에 수집할 때는 조금 더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것이 평가입니다. 물론 잘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수집할 때도 그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직업정보의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차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직업정보의 관리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집 평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이 중간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순서가 먼저 나오는지를 그걸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직업정보 수집할 때 그럴 때 어려움이라든가 직업정보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정보 수집에 의해서 직업정보는 수집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그 기술이나 정보가 굉장히 빨리 발달하면서는 굉장히 직업이라는 것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직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사라져가는 직업도 있는데 그거를 뭐 기존에 있는 직업처럼 그냥 알려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것만큼 직업 정보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가 수집에 관련된 거. 직업 정보 수집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용자 요구에 충실한 정보의 수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직업 정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과거에 직업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든가 이러면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또 쇠퇴해가고 있는 직업 정보. 그러니까 이 뭐 조금 남아 있는데 이미 뭐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직업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더 중요한 직업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 있는 정보를 수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직업정보 자료는 대단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급속히 팽창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가치의 기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직업정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놀라울 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등등등 어떤 목적을 좀 명확히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직업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건 구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직업 정보라고 해서 돼 있는 책자나 어떤 잡지 이런 것들을 사서 보는 거죠. 그게 아주 간단하게 직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기증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기증에 의한 거. 주로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에 많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고용센터나 혹은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책자가 나오면 또 뭐 공공적인 성격의 것들이 강하면 학교에 또 기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통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인터넷 초록색 창 혹은 뭐 외국에서 쓰는 그런 검색 그 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딱 클릭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뜨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통신에 의한 방법이라는 거죠. 또한 조사에 의한 방법도 있다. 예, 내가 직접 조사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알고 싶었던 직업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 직업 정보를 아니면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장소나 협회 혹은 전문가에 가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순서가 바뀌었는데 상담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로서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고용센터에 어느 구직자가 방문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어떤 일을 원하세요? 이런 것들을 묻다 보는데 과거 했던 일을 얘기하는데 전혀 생소한 거예요. 직업 명칭도 그렇고 그런 일이 직업도 있나요? 해서 직업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관련 기관에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게 상담에 의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현장 방문이나 체험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TV 프로에 그런 거 있었어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조영남 씨 진행하던 프로가 있었죠. 그 프로에 보면 내가 안 했던 일을 직접 가서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널 조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특정 집단을 정해놓고 그들로부터 뭐 1년에 몇 번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패널이라는 것은 조사에 응해주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 직업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라. 우리 교재 180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만들 것이냐 이 정보를,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거냐, 무엇을 위해서 혹은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이런 등등등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하라는 거죠. 이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직업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수집해라. 직업 정보라는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 사전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유통업 분야의 직업을 종사하겠다. 내년에는 무역업 계통의 직업을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다 이게 되면 이제 통합 직업 사전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죠.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몇 년간 또 어느 분야별로 조사를 했다. 또 통합본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어떤 분야의 직업 사전이라고 해서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씩 강조했던 게,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면 직업 사전을 볼 수 있다. 거기 들어가서 개요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제적인 직업 사전을 특정한 직업을 클릭해서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업 상담사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예, 그렇게 계획적으로 수집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료의 출처와 수집 일자를 반드시 기록해라. 그래서 출처, 어디서 이 정보가 조사된 것인지, 그 다음에 일자는 언제 조사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놔야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 기관에 가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최신의 자료인지를 확인해줘라. 예, 옛날 자료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료예요. 그걸 뭘 굳이 조사를 해서 비용 들여가면서 조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최신 자료인지를 확인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맞는 작업을 해줘라. 예. 그래서 수집한 자료는 옮겨쓰기를 할 수도 있고, 사진을 오려 붙이기 할 수도 있고,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사된 것들을 필요에 의한 작업을 수행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 문항 순서 결정 시 유의할 점. 예를 들어서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사람들에게서 면대면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선. 그럴 때 질문 문항 같은 경우, 물론 뭐 상담을 할 때도 비슷한 거예요. 자, 질문 문항을 결정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민감한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은 가급적 질문지 후반에 배치한다. 예, 이거 통계학이나 사회조사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거부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쉽고 간편한 것들, 그것들 위주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면 내가 이미 여기까지 해왔는데 요것만 하고 끝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엔 작성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거나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은 불편하셨다면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쓰게 만드는 거죠. 사지선다형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방형 질문에도 속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답변이 용이한 질문들을 전반부에 배치하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질문 문항들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해 주라. 그 다음에 응답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 문항들은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적 사항에 관련된 거, 뭐 성별, 나이대, 학력 이런 것들은 별도로 취급해 주라는 거죠. 질문 문항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질문 문항들을 동일한 척도 문항들은 모아서 배치를 해줘라.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문항들을 길이와 유형에 따라 변화 있게 배치해줘라. 예, 그 다음에 여과 질문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용한다. 여과 질문이라는 건 뭐예요? 걸러낼 수 있는 것들.
앞부분의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질문은 일반 질문 뒤에 놓는다. 일반적인 질문 먼저 하고 특별한 질문은 나중에 물어보라는 거죠. 자, 다음에 내용 분석법을 통한 직업정보 수집해서 내용 분석은 여러 가지 문서화된 매체들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기존에 있는 문헌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현 연구의 일종으로서 서적이나 신문, 헌 연구가 아니고 현 연구입니다. 현,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현 연구의 일종의 방법으로 서적이나 신문, 문서 등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 방법은 물론 질적 분석 방법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분석법을 통한 분석 방법의 장단점은 장점은 우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겠죠.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장점에 속할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기록된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고 자료의 입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분류 범주의 타당도 확보가 곤란하다. 이게 그 분야에 정확하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단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직업정보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은 주로 산업 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그래서 OES라고 짧게는 부릅니다. 그래서 전국에 7만 5천 가구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228개 산업 소분류별 426개 직업 세분류별. 그러니까 산업은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배우셨죠. 직업, 산업 다 배웠는데, 자, 직업도 한국 표준 직업 분류로 보면 11개의 대분류가 있죠. 대분류가 11개가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중분류 있고, 그 다음에 소분류 있고, 세분류 있고, 그 다음에 세세분류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도 대분류, 그죠?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대분류 있었고, 중분류 있고, 소분류 있고, 세분류 있죠. 그런 식으로 직업에 있어서 여기에 산업 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라는 걸 할 때는 직업에 있어서는 직업은 세분류 426개에 속하는 걸 조사하고, 산업분류에 있어서는 산업분류는 소분류 426개, 아니 228개. 네, 228개 산업에 속해 있는, 그다음에 426개 세분류 직업에 속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임금, 종사자 수, 근로 시간, 여성 비율, 남녀 성비겠죠. 그다음에 직장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그다음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사용하여 직업 분류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를 사용한다. 한국 고용 직업 분류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고용 직업 분류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대분류가 있었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있다면 대분류 체계는 안 쓴다 그랬죠.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그럼 주로 어떤 거 쓴다? 중분류 체계, 01번부터 24번까지 돼 있는 중분류 체계를 쓴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조사 대상 만 15세 이상의 가구 중 조사기관 대상에 동안 취업 상태에 있는 가구원이며, 여기서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나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대요. 그 다음에 청년 패널 조사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층 만 15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해서 이 패널 조사를 했으니까 특정 계층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학교 생활이라든가 직장 경험, 직업관, 향후 진로, 직업교육 훈련 및 자격증, 구직 활동,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또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경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2년대 대학 이상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직장 경험, 직업 훈련 등에 대해서 매년 신규로 대졸자들을 조사하고 2년 뒤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졸자 단기 패널 조사래요. 그 다음에 고졸자 취업 진로 조사라는 것도 있다. 말 그대로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한국 노동 패널 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본 가구 및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이라든가 노동 이동이라든가 고용이나 실업, 가구 소득 등을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데 여기 말 그대로 한국 노동 패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널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계층을 계속 조사한다 그랬죠. 속해 있는 그 조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령화 연구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 45세 이상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예. 우리나라 아직 법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법규가 아직 다 안 들어와서 그런데 법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으로는 준고령자가 만 50세에서 54세고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이 정말 고령자가 많은 세상에 아직도 저렇게 젊은 사람들을 고령자라고 부르느냐?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도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하나 두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의 분석해서 우리 이제 직업 정보죠. 직업 정보. 그래서 이용 직업 정보 분석의 의미에서 그러면 직업 정보라는 걸 분석하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용자의 요구가 적시적소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직업 정보가 분석 기간의 길, 양, 질 등을 고려해 줘라. 그 다음에 직업 정보 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용자가 요구할 것이라 믿어지는 자료나 정보를 인식 분리하여 제공하기 편리하도록 배열해 두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 뭐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분석할 때 유의사항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를 하겠습니다. 분석 시 유의사항. 직업 정보지요. 직업 정보 분석 시 유의사항. 예. 첫 번째는 동일한 정보를 할더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서 해석을 풍부히 해줘라.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중고령자의 증가 현상 분석 이렇게 한다면 단지 그냥 수명이 연장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중고령자 증가 현상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직업이 어떻게 변할 거라든가 이렇게 다각도로 좀 해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줘라. 예.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서 가공할 때는 되도록이면 가공 시에는 평이한 언어로 가공해야 되겠지만 분석할 때는 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각에 의해서 분석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과 해석은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자료의 대상, 그 다음에 자료의 양 등을 검토해야 하고 분석 비교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분석과 해석은 여러 가지 자료에 관련된 것들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분석과 해석 시에는 원자료의 생산일이라든가 자료 표집 방법, 그 다음에 대상이나 자료 양 같은 것들을 같이 들어가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서도 알려줘라. 직업 정보원
제공원. 예. 그럼 직업정보원은 뭐고 직업제공원은 뭐냐? 그래서 아래에 좀 박스로 설명을 해놨죠. 직업정보원은 통계자료 형태의 원자료를 분석하는 자료, 직무분석 자료, 가공된 자료, 그래서 비디오, 오디오 자료, 인터넷 자료 이런 등등등 원천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정보의 원천적인 정보를 직업정보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직업정보제공원은 그것들을 제공해 주는 기관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것들이 정부 부처죠.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정보가 가장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정부 투자기관, 그 다음에 연구기관, 단체나 협회, 그 다음에 기업체, 개인 등이 이런 직업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직업정보제공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정보의 가공입니다. 가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쌀이라는 거를 생산을 했다. 수확을 한 거죠. 수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쌀을 그대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판매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공을 해야죠. 가공을. 그래서 그 벼에 껍질이죠. 껍질을 벗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벗겨낸 게 백미고요. 좀 적게 벗겨낸 게 현미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듯이 가공을 해야 여러분들이 밥을 지어 먹는 거지 벼인 상태로 그냥 왔다.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가공이듯이 여러분들 직업 정보를 여러분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편집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를 가공할 때 유의할 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전문적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공해 줘라. 그래서 가공시 주의점. 첫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에 따라서 이용자 수준에 맞게 하라는 거죠. 맞게 가공해 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라. 편견 없이. 예. 내가 기독교 신자라 가지고 기독교 관련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야 라고 쓰고 불교 관련 직업은 굉장히 나쁜 직업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황은 가장 최신의 자료,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신의 자료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을 갖는 정보, 문장, 어투 등을 사용하라. 객관성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업이니까 좋게 표현하고 내가 안 속해 있는 직업은 나쁘게 표현하고 이런 식의 어떤 객관성, 내 주관성을 개입하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청각 효과를 부여해줘라. 네, 쓸 수 있으면 시청각 효과를 좀 부여해주면 훨씬 더 직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방법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해줘라. 적절한 형태. 여러분들 그런 거죠. 정보 제공할 때 적절하게 해주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한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자 갖다 주면 아무리 비싼 책 갖다 줘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분들한테 예, 점자로 된 책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런 식이 적절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별 특징에서 요것도 1차에 몇 번 나왔었죠. 물론 요 유의사항도 가끔씩 나옵니다. 시험제로. 그래서 유의사항도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135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별 특징에서 보면 요것도 가로치고 이 박스에 예를 들어서 시청각 자료 비용에 가로치고
가로에 알맞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인쇄물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요즘은 인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그리고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인쇄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든다 요즘 이제. 그 다음에 학습자 참여도는 어떻게 수동적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아요. 예. 뭐 필요한 사람들만 사다 보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성은 용이하죠. 요즘 뭐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쇄물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청각 자료는 비용이 일단 많이 듭니다. 시청각 자료는 일단은 동영상이라는 걸 촬영하고 그걸 또 편집하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일단 비용 자체가 조금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자 참여도는 굉장히 수동적이다 이것도. 대신 접근성은 제한적이다. 근데 이건 조금 바뀌는 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제한적이었어요. 이 시청각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청각 자료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가서만 시청각 자료를 봤지 일반 교실에서 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반 교실에서도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있어요? 예,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비하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인쇄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면접은 면접은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학습자 참여도는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실제로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성은 제한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경험, 이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첫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자 참여도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가서 현장 경험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근데 접근성은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일부만 해보는 거죠. 일부만. 그죠? 예, 그래서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접근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 네, 꼭 외우려고 드시지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신다면 1차 시험이 객관성이잖아요. 그러면 좀 기억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요거를 한 번쯤 기억하시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